네, 안녕하세요. 넥스트 13으로 알아보는 FE 렌더링 방식의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윤혜수라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목차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소개 먼저 하고요. 저의 소개랑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렌더링 방식이 프론트엔드 생태계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넥스트.js가 뭔지도 짚어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개발을 할 거예요. 이때는 SSR이랑 RSC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제 비교로 넘어가서 뭐가 다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결론이에요. 먼저 소개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저는 일단 해리라고 하고요. 본명은 윤혜수입니다. 2년차 프론트엔드 개발자이고요. 현재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서 카카오아이 머신러닝이라는 MLOps 플랫폼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카카오 클라우드라는 콘솔을 개발하는 프론트엔드 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드릴 때 주로 함께 성장하는 개발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일단 저는 기술 공유를 통한 성장뿐만 아니라 개발 문화랑 그리고 이슈를 함께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렌더링 방식의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그림은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모던 프론트엔드에서 최근 렌더링 방식의 변화 과정 하면은 주로 CSR에서 SSR로 갔다가 주된 변화 과정인데요. CSR이라는 게 사실 리액트와 같은 도구의 등장으로 CSR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Next.js와 같은 도구가 등장하면서 SSR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SSR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이 다수겠지만 일단 고전적인 웹페이지 렌더링 방식이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명확하게 SSR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하지만 이제 특정 사이트 example.com에 접속하면 이 당시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받아와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페이지, about 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받아와요.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은 이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원래 완성된 HTML을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템플릿 도구를 사용해서 HTML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템플릿 도구 중에 JSP 문법을 제가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이거 이제 자바로 JSP를 쓰는 건데 보시면은 스트링 타입으로 네임 변수 해리를 할당하고 h1에 헬로, 네임, 그리고 느낌표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HTML이 생성이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전체 페이지를 매번 다시 받거나 그리기 때문에 좀 서버에 부하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이동마다 초기에 흰 화면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리액터와 같은 도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가능해진 이유는 CSR이라는 렌더링 방식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서버로부터 HTML을 받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렌더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페이지 이동 시 부드럽고요. 한 번 페이지가 로드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더라도 새로 고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앱과 같은 부드러운 UX를 제공하는 걸로 흔하게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페이지가 많아질수록 기능이 많아질수록 이제 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커지고요. 그러면 초기 로딩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초기 HTML 이슈 때문에 SEO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받아왔을 때 이제 HTML인데 보시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다시 고전처럼 완성된 HTML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Next.js와 같은 도구들이 앞의 문제를 해결을 해요. 이거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요. 이제 완성된 HTML로 검색 엔진이 해석하기 쉬워지고요. 결과적으로 또 사용자의 체감 로딩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를 나중에 받아와서 하이드레이션이라는 기술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도 가능해지게 돼요.
하이드레이션 이후에 이제 인터랙션이 가능해지고 그때부터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더라도 CSR이기 때문에 HTML을 받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것 같은데 왜 넥스트는 RSC를 내놓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것일까요? 일단 RSC는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예요. 이제 컴포넌트가 이제 서버의 역할을 가진다는 건데 요청 위치가 바뀐 겁니다. 이제 Next.js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SSG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자주 바뀌는 컴포넌트가 한 페이지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get server side props라는 함수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이 기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페이지 단위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 단위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페이지가 있는데 어떤 컴포넌트는 자주 바뀌는 컴포넌트, 데이터가 자주 바뀌는 컴포넌트고 이 중에 또 어떤 컴포넌트는 사용자의 정보와 같이 좀 잘 안 바뀌는 컴포넌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 결국 하나가 자주 바뀌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결국 SSR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RSC 같은 경우에는 특정 컴포넌트는 캐시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자주 안 바뀌는 건 SSG를 사용하고 자주 바뀌는 건 항상 새로 그리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서버의 부하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TTI도 개선이 되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번들 사이즈도 개선이 돼요. 그럼 RSC는 대충 알았으니까 이제 Next.js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Next.js가 뭔지 대부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공식 문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프레임워크고 풀스택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요약하면 Next.js는 리액트를 위한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웹 프레임워크이다. 그리고 풀스택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서버가 존재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바라볼 핵심 기능은 이제 SSR입니다. 넘어가서 RSC 쪽을 한번 볼게요. 이 RSC는 리액트 18 버전 개발 당시에 처음으로 개념이 등장을 했었어요. 이때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 당시에 컴포넌트 단위로 서버에서 생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본다면 브라우저에 자바스크립트가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이게 기술적인 이슈로 리액트에서 이제 넥스트 이제 버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Next.js의 서버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도 최신 리액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제 Next.js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개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Next.js의 공식 문서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Using App Router, Using Pages Router. 만약에 현재 Next 13 이전을 쓰고 계시다면 Pages Router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버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13 버전으로 올리시고 앱 라우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셋업을 해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굳이 지금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미지랑 제가 커맨드랑 코드는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거라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셋업은 일반적으로 넥스트를 셋업하는 거랑 동일해요. npx create next app 하고 latest로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봤던 latest는 앱 라우터가 이제 베타 딱지를 뗐던 13.4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렇게 명령을 치면 이제 use app router를 할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yes를 하면 앱 라우터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셋업이 되고요. no를 하면 pages 라우터 방식으로 셋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PPT를 통해서 pages 라우터는 SSR로 두고 앱 라우터는 RSC로 두고 이제 구현을 해서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페이지는 총 3개밖에 없는 엄청 간단한 웹사이트고요. 메인 페이지가 존재하고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투두스를 클릭하면 그냥 투두 리스트가 보이고 투두 리스트에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아주 간단한 페이지입니다. 먼저 페이지스 라우터를 이용한 SSR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스 라우터 SSR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페이지 기반 라우팅은 파일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페이지스 폴더의 index.txx는 이제 메인 인덱스 페이지를 의미를 하고요. 투두스의 index.tsx는 투두스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즉 투두스의 인덱스는 투두스의 인덱스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냥 투두스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투두스의 i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다이나믹 라우팅입니다. 그래서 투두스 1, 2, 3과 같은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더바 앱.tsx는 전체 공통 레이아웃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페이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index.tsx의 메인 페이지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to do next page route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사각형을 쫓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바 앱.tsx의 내비게이션 바를 레이아웃으로 삼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본 설정이 따르고 있는데요. 내부 바 밑에 컴포넌트에 페이지 프롭스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부분에 페이지가 실제로 띄어지는 거고 내비게이션은 레이아웃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은 투두 리스트 페이지예요. 투두스 페이지는 페이지스의 투두스의 index.tsx에 작성을 했습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get server side props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props를 활용해서 to-do list라는 컴포넌트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to-do list라는 컴포넌트는 그 전달받은 배열, 이제 서버에서 받아왔던 그 배열을 맵을 이용해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리스트 안에는 자세히 보기 링크를 위해서 next 링크를 추가해 두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to-do list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예요. 이건 src의 pages, todos 그리고 id.tsx의 각 상세 페이지가 구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get server side props로 SSR을 구현을 했습니다. id 값을 동적으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next에서 제공하는 컨텍스트를 사용을 했고요. 컨텍스트에 params 이제 id를 꺼내서 그 아이디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가 완성이 됐고요. 바로 RSC로 넘어갈게요. RSC 이제 앱 라우터 방식인데요. 앱 라우터 방식은 넥스트 13 버전에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폴더 기반으로 네스티드하게 동작을 하는데요. 아마 뭐 리믹스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폴더 기반이 익숙할 것 같아요. 넥스트에서 리믹스를 조금 많이 참고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폴더 내에 page.tsx가 이제는 페이지를 담당을 해요. 그리고 폴더 내에 layout.tsx가 레이아웃, 그리고 loading.tsx는 로딩, error.tsx가 에러를 담당합니다. 네스티드하게 동작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빨간 사각형에 todos 밑에 이제 로딩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저 로딩은 그 안에 있는 상세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메인 페이지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메인 페이지는 거의 동일해요. 다만 이제 페이지의 index.tsx가 그냥 page.tsx로 바뀌었고 underbar.tsx는 layout.tsx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파일명이 바뀐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이제 투두 리스트 페이지인데요. 기존과 달리 투두스 페이지 코드에 서버 요청 코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봤던 투두스 페이지랑 다르게 코드가 상당히 짧아요. 기존에는 이제 페이지에서만 서버 관련 함수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props로 아까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에 넘겼었죠. 현재는 곧바로 그냥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페이지는
뷰 로직만 간단하게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투두 리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 투두 리스트 내부에 비동기 함수 getTodos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넥스트 13에서는 컴포넌트에서도 넥스트 내장 패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서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바로 패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던 이 getTodos를 이 투두리스트 컴포넌트에서는 그냥 호출해서 리스폰스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getServerSide props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쉽게 바뀌었어요. 다음은 상세 페이지인데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투두스의 ID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이거는 방금 보셨던 이제 여기는 getTo도라는 비동기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투두 컴포넌트에서 getTo도를 호출해서 리스폰스를 바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개발이었고요. 이제 이 발표의 핵심인 비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기 전에 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제가 원활한 비교를 위해서 스타일링을 모듈 CSS로 작성을 했어요. 저는 현업에서는 CSS인 JS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걸 만들 때도 사실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서버 컴포넌트에서 JS 파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스타일 코드만 받아오긴 하는데 이제 학습 및 비교 차원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했듯이 자바스크립트 정말 안 받아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CSS인 JS로 제가 바꿨어요. 코드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제 GitHub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 라우터에서 패치 쪽 로직을 조금 수정을 하고 갈게요. 저 위쪽 부분을 보시면 이제 패치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그냥 패치를 사용하면 디폴트로 이제 SSG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SSR로 변경하기 위해서 옵션을 노스토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페이지스 라우터에서 getServerSideProps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옵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이 패치는 그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치인가?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넥스트 서버 컴포넌트의 패치는 브라우저에 있는 그 윈도우.패치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넥스트 레포에 들어가서 내부 코드를 까보면 글로벌 디스에 패치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글로벌 디스는 이제 전역 객체죠. 브라우저는 윈도우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위쪽을 보시면 뭐 get 같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옵션으로 뭐 디폴트 캐시, 뭐 노스토어, 그리고 노 캐시 이런 게 보입니다. 저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패치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옵션들이에요. 근데 패치와 유사하긴 하지만 자체적인 옵션들이랑 로직이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쪽 윗부분을 보시면 call revalidate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get next field를 받고 있어요. 즉 넥스트에만 존재하는 필드를 받고 있다는 거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SSR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RSC가 실제로 이제 SSR이 되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둘 다 최초 메인 페이지 진입 시에는 이렇게 HTML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 링크로 된 투두스를 클릭했을 때 CSR이 동작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면 새로 HTML을 다시 받아오진 않아요. 그리고 또 새로 고침이 없어서 흰 화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단순히 추가 청크 파일들만 받아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궁금한 게 혹시 메인 페이지만 SSR인 것은 아닐까? 그래서 좀 전 그 상태에서 그러면 투두 리스트 페이지겠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던가 아니면 주소를 입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흰 화면이 뜨고요.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HTML을 받아옵니다. 이 HTML 한번 까보시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사각형을 쳐뒀는데요. 서버에서
API를 내부적으로 호출하고 HTML을 완성해서 보냈음을 알 수 있어요. 좀 잘렸긴 했는데 저기 보시면 강아지 산책이라고 서버에서 이제 완성해서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버 컴포넌트도 이쪽 기존이랑 동일하게 SSR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요청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스 라우터부터 해볼게요. 이 페이지 기반에서의 첫 메인 페이지 진입 후에 투두스를 클릭한 상태입니다. 일단 HTML이 메인 페이지로 받아와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메인 페이지로 진입하고 투두스를 클릭했기 때문에 서버에서 완성된 HTML은 저렇게 메인 페이지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랑 제이슨 파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투두스와 관련된 청크 파일입니다. 일단 메인 페이지 진입 시에 받아와진 파일이고요. 이 넥스트의 링크가 기본적으로 프리로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두스와 관련된 청크 파일이 메인 페이지 진입 시에 받아와졌고, 이 두 번째 투두스 제이슨은 이제 저 투두스 링크를 클릭했을 때 get 해온 제이슨 파일입니다. 이건 API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요. 미리 있던 투두스 청크 파일이랑 함께 이제 CSR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링크도 어쨌든 넥스트의 링크이기 때문에 프리로드가 일어나서 이제 투두스의 상세 페이지와 관련된 청크 파일도 받아와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이제 앱 라우터 기반에서 첫 메인 페이지 진입 후 투두스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적은 양의 JS 파일이랑 이 사각형은 일단 JS 파일은 없고 위쪽에 적은 양의 JS 파일이랑 RSC라고 적혀있는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초반에 메인 페이지 진입했을 때는 스타일이나 번들 설정으로 인해서 일부 JS 파일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최초 이후에 투두스로 가더라도 JS 파일은 받아와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 프리로드 때문에 최초 투두스로 시작하는 무언가를 받아왔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투두스 물음표 RSC는 어쩌고 저쩌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두스로 이동했을 때 제이슨 파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1, 2, 3, 4, 5라고 적혀 있고 RSC라고 적혀 있는 파일들인데 이거는 저 링크들 자세히 보기에 대한 프리로드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봤을 때 제이슨도 없고 뭔가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그려졌는지 궁금한데, 그럼 저 자세히 보기를 한 번 더 눌렀을 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궁금해서 클릭하면 놀랍게도 별다른 요청 없이 또 상세 페이지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RSC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RSC가 들어간 파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동작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뭔가 제이슨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 제이슨은 아니고, 그리고 뭔가 달러도 보이고 뭔가 아이디도 보이고 뭔가 이게 선택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즉 이게 자신의 정보를 위치값으로 뭔가 추정되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해서 이 넥스트 코드를 한 번 더 까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넥스트 레포에 뭔가 컴파일드 폴더가 있고 리액트 서버 돔 웹팩이라는 뭔가 컴파일된 공간이 존재를 했고, 이거를 타고 들어가서 리액트 레포지토리에 보면 리액트 서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함수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parse 모델 스트링 같은 이런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달러는 저렇게 행동하고 골뱅이는 뭔가 프로미스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s는 심볼이고 f는 펑션이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서버 로그를 또 확인해 보시면 프리로드 시에 이미 모든 요청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프론트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RSC 파일을 보낸 것이고, 결과적으로 서버 컴포넌트는 페이지를 바꾸더라도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필요 없어집니다. 게다가 API 요청도 완전히 감출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또 캐시 활용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한 명이 보낸 이 캐시가 다른 사람들이 투두스나 상세 페이지에 가더라도 모두 RSC 파일을 캐시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넥스트 13에서 추가된 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공식 문서를 긁어 온 것인데 저 영어를 대충 이제 요약하면 필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면 제외한 채로 페이지를 렌더링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SSR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도 일부 컴포넌트에 로딩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글만 봤을 때는 원래도 일부 컴포넌트 로딩 표시할 수 있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CSR일 때고요. SSR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최초에 들어갔을 때 서버가 데이터를 통해서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사실 원래는 사용자는 흰 화면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도 로딩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SR 시점에 더 이상 유저는 완전한 페이지가 서버에서 그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기존 SSR은 이 위에 과정을 거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방식인데요. 기존 SSR은 오른쪽에 서버가 이제 GMB랑 LMB 그리고 데이터 쪽이라고 생각할게요. GMB랑 LMB는 데이터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데이터가 필요한 리스트가 완전히 그려졌을 때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임 테이블을 보시면 A, B, C, D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A는 이제 프론트 서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뭐 DB나 백엔드를 찔러서 받아오는 시간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버에서 HTML을 그려서 보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TTFB, Time to First Byte가 측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C는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Non-Interactive한 UI가 우선 표시되겠죠. 그래서 FCP가 측정이 됩니다. FCP는 First Contentful Paint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이드레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인터랙션이 가능해져서 D 부분도 끝나면 이제 Time to Interactive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UI를 우선 표시해서 뭐 First Contentful Paint를 그린다고 하지만 어쨌든 서버에서 데이터 로드는 다 끝나야 돼요. 즉 차례대로 위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블로킹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랙션까지 시간이 꽤 걸리게 돼요. 근데 이제 넥스트 13에서 이번에 들고 온 기능이 서스펜스와 함께 스트리밍을 지원을 하겠다입니다. 저기 보시면 아까 왼쪽에는 우측 상단을 보시면 왼쪽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LMB랑 GMB도 보이고 뭔가 스켈레톤 리스트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타임테이블을 보기 전에 이 서스펜스 경계를 직접 만들거나 참고로 이제 로딩 컨벤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앱 라우터 할 때 보여드렸던 loading.tsx가 그 로딩 컨벤션인데요. 사실 이거 트랜스파일 되면 서스펜스로 바뀌긴 합니다. 이 스트리밍은 HTML을 더 작은 청크로 분할해서 서버에서 저렇게 점진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이 타임테이블 보시면 가장 위쪽은 그냥 냅다 B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저기로 따지면 LMB, GMB 같은 거예요. 데이터가 필요 없는, 이제 패치가 필요 없는 그런 데이터들인데 이를 통해서 페이지 일부를 더 빨리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저런 LMB, GMB랑 스켈레톤을 먼저 보냄으로써 이제 Time to First Byte가 확실하게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가 높거나 또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컴포넌트를 먼저 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First Contentful Paint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게 되고 또 리액트는 하이드레이션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Time to Interactive도 훨씬 개선이 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정말 그 로딩 먼저 보낼 수 있나? 스켈레톤이 먼저 표시되는 게 맞나? 궁금하면 이 투두스에 loading.tsx를 작성해 넣으면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초기 HTML을 보시면 리스트 컴포넌트를 제외한 채로 로딩 컴포넌트를 보냈습니다. 즉 사용자는 제일 처음에 저 로딩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에서 프론트 서버에서 데이터 호출이 완료된 이후에
RSC를 보내면서 저렇게 완전한 컴포넌트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요청 위치에 대한 차이입니다. 아까 개발하면서 보셨겠지만 이제 페이지 기반 라우팅에서는 SSR 함수를 페이지 컴포넌트에 작성을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 앱 기반 라우팅에서는 컴포넌트에 서버 로직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버 컴포넌트로 인해서 이런 서버 로직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관심사의 분리예요. 이제 페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뷰 역할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프롭스 드릴링 문제도 해결이 돼요. 기존에 이제 넥스트를 하다 보면 생기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비동기 로직을 페이지에 작성을 하다 보면 컴포넌트에 내려줘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프롭스 드릴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이제 패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필요한 컴포넌트에 저 패치 로직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SSR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소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SSR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마지막 비교인데요. 번들 사이즈도 조금 확연하게 달라져요. 사실 이건 되게 작은 프로젝트라서 좀 확연하게 차이를 알 수는 없는데 앱 기반이 좀 더 사이즈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서버 컴포넌트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서버에서만 렌더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클라이언트 번들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쉐어드 자바스크립트도 조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TTI에서 스트리밍이랑 더불어서 좀 더 강점을 갖게 됩니다. 이제 기존 SSR은 결국 자바스크립트에 모든 내용을 담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LCP랑 FCP에 대해서만 사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스트리밍으로 인해서 TTI 개선 효과랑 이제 자바스크립트 감소로 인해서 개선 효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 SSR에 비해서 이제 TTI도 훨씬 개선이 되게 됩니다. 결론인데요. 일단 이 서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버는 프론트 서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인터랙션이 최소화될수록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거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R 강점도 극대화가 되고요. 이 API 요청을 모두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증가가 됩니다. 이제 컴포넌트 단위의 캐시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명이 요청하더라도 사실 최초 한 번의 요청을 캐시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훨씬 빠른 응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캐시 전략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페이지 단위가 아닌 컴포넌트 단위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고 또 정말 자주 필요한 컴포넌트만 자주 요청을 하게 되면서 서버 부하도 훨씬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인데요. 이제 네트워크 요청이 매우 가벼워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초기 렌더링 속도도 증가를 했고요. 클라이언트는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관점에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유지 보수에 유리한 코드가 작성이 가능해졌어요. 이 페이지에 작성했어야 됐던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컴포넌트로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사의 분리 효과가 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랑 서버 컴포넌트를 확실하게 분리해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장점만 있진 않아요. 이제 컴포넌트 트리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 리액트 훅이나 브라우저 API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디폴트 값이 서버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만들려면 저렇게 use 클라이언트라는 예약어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거 외에도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하위에 서버 컴포넌트를 주려면 더 제약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넥스트에서는 이제 최하단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놓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건데 적절한 컨벤션이 구제합니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랑 서버 컴포넌트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사실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테이트와 이제 서버 사이드 스테이트를 현재는 이제 다들 분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SWR이나 리액트 쿼리나 RTK 쿼리 같이 저런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테이트나 서버 사이드 스테이트를 잘 분리한 저런 어떤 잘 정립이 되게 되면 서버 상태를 분리한 것 이상으로 전 획기적인 프론트엔드 생태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RSC 한 가지 이전부터 좀 궁금했던 점이 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내부에서 서버 컴포넌트를 만드는 도중에 네트워크 지연 등으로 인해서 그 메모리 누수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는데, 왜냐면 TTI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먼저 TTI 콘트랙트를 해지면 나머지 부분들이 서버에서 작업들이 진행 중일 때 그 인터랙션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거나 그 서버 컴포넌트를 감싸고 있는 전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마 그 구조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랑 그 안에 서버 컴포넌트가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안에 서버 컴포넌트가 있을 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제가 발표에서 그냥 가볍게 넘어갔었는데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하이에 서버 컴포넌트 제약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조면 이제 밑에 있는 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서버 컴포넌트는 이제 블로킹이 돼서 또 안 보이게 될 거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질문이 없을까봐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 중에 요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것보다는 잠시만요. 요거. 실제로 제가 궁금해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밑에 서버 컴포넌트를 넣어봤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안 그려지진 않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체가 서버 컴포넌트고 그 다음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고 그 안이 서버 컴포넌트잖아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전에는 이 서버 컴포넌트는 못 그려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그러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쪽 SSR 당시에 어떤 식으로 오는지 봤는데 보시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도 SSR에서 정상적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표시될 수 있는 거 먼저 보내고요. 그 안에 서버 컴포넌트를 보내게 돼요.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RSC를 할 때 제약이 뭐냐면 서버 컴포넌트를 임포트할 때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서버 컴포넌트를 임포트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임포트를 하지 않고 칠드런으로 사용을 하라고 이제 넥스트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고 나머지 칠드런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 배치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13 버전으로 좀 해보니까 서버 컴포넌트에서만 패칭을 하는 게 의외로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필터 같은 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날짜로 필터를 넣는다고 하면 이제 그 필터를 세트하는 거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하는 거고 그 패치를 만약 서버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이게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 패치 로직은 다 서버에서만 하시는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에서 하신다면 텐스테컬이나 이런 걸 같이 사용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현업에서 저도 사용을 해보진 않아서 그 정도까지는 딥하게 저도 사용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SSR을 할 때에는 제 생각에 패치를 하는 게 맞는데 클라이언트 쪽에서 계속해서 그런 패치를 해야 된다면 그때는 이제 10스택 쿼리나 아니면은 뭐 SWR 같은 걸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유즈 훅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예요. 즉 서버 컴포넌트에 있는 그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간단한 질문인데요. 아까 서버 컴포넌트에서 패치를 이용해서 배동기 통신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패치 말고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엑시오스 같은 다른 라이브러리도 서버 컴포넌트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궁금해가지고. 해보진 않았는데 그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엑시오스라는 게 노드.js도 돌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돌아서 저희가 다 구분 없이 쓰는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래서 서버 컴포넌트에서도 저는 동일하게 동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넥스트에서 그럼 그 패치를 사용하는 게 그냥 권장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넥스트의 서버 컴포넌트를 사용하려면 엑시오스보다 넥스트에서 제공하는 패치를 사용하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SSR 전략들을 옵션들로 가져가려면 어쩔 수 없이 저는 넥스트에서 제공하는 패치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엑시오스에는 그 SSR과 관련된 옵션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패치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질문이 많네요.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서버 컴포넌트 혹시 병렬로 처리가 되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 배울 때 레이아웃이 그려진 페인트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다 완성된 뒤에 그리는지 아니면 병렬적으로 하나씩 처리될 때마다 레이아웃 그리고 페인트하고 약간 이러면은 성능상으로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잠시만요. 사실 그게 RSC에서 그게 강점인데 여기 보시면은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 요청이 끝날 때마다 다시 그냥 RSC 파일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사실 이미 JS가 돌고 있잖아요. 그 RSC를 읽는 그 돌고 있어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가능한 거고, 저도 그 성능 자체를 측정해 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것저것 복잡한 걸 해봤을 때는 그 기존의 리액트에서 그리듯이 뭔가 그 제이슨 독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그리고 제이슨 독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RSC는 제이슨을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위치에 따라서 그냥 변하는 그런 느낌?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이제 쭉 발표를 듣다 보면은 그 서버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하면 극단적으로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하나도 안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강의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기조가 좀 약간 있더라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안 쓰는 게 왜 중요한지를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안 씀으로 인해서 저는 강점이 일단 번들링 사이즈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사용자가 첫 접속을 했을 때 빠르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없기 때문에 페이지를 이동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를 받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뭐랄까 무거운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아예 없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리액트를 근본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리액트 훅도 써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브라우저 API도 써야 되고요. 근데 정말 내가 자바스크립트 파일 없이 정말 가벼운 앱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는 뭐 네이버 같은 사이트를 만든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RSC를 사용하려면 그냥 get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필터나 포스트가 아니라 그냥 어떤 도메인의 URL에 쿼리 파라미터 같은 걸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리라는 검색을 했다고 치면은 거기에는 서버 컴포넌트를 URL 슬래시 뭐 API 슬래시 해리 뭐 쿼리 파라미터 넣고 해리 이런 식으로 get을 하게 되면 그 검색 사이트는 아마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전혀 필요 없을 거예요. 매우 가벼운 사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하면 그럼 이 서브 컴포넌트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에서 배워봤는데 그 전에 막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잼스택이라고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자바스크립트로 모든 걸 다 해라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TML, CSS는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고 모든 걸 자바스크립트로 사용을 하고 API하고 마크업을 그 CDN에서 해서 빠른 그 로딩과 SEO를 최적화해서 뭐 하는 방식이 뭐 어떻게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뭐 비슷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들리는데. 일단 들어만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전 잼스택이라는 거를 사실 처음 들어보기도 했고, 자바스크립트로만 한다라는 게 HTML, CSS를 만약에 전부 뭐 아예 안 쓴다라고 한다면 그건 SEO가 최적화되긴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 일단 HTML부터 이제 긁을 텐데 HTML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SEO랑은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그거를 이제 그 정적 생성기로 생성을 해서 그거를 CDN에다가 이제 넣어놓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여기에서도 저는 HTML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제 CSS인 JS를 썼었어요. 그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스타일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자바스크립트로만 이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HTML이나 CSS는 작성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조금 넥스트.js를 아직 한번에서 쓰진 않고 거기에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단계여서 질문이 좀 두려우실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지금 다국어 처리를 위해서 개발해놨던 13 버전 이전의 코드가 13 이후 마이그레이션 코드로 바뀐 다음에 작동을 잘 하지 않는 게 바뀐 렌더링 방식 때문인지 이런 게 좀 모호해서 막연하게 좀 질문을 드리는 게 13 버전 이후에 다국어 버전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 혹시 성공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넥스트.js에서 제공하고 있는 i18n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더 권장되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거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국어 쪽은 아직 해보진 않았고요. 만약에 제가 13 버전 이전에서 13으로 올린다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왔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리액트에서 넥스트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M 라우터 방식을 쓰고 싶은데 일단은 페이지스 라우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3 버전 이전이시면 13으로 올릴 때 페이지스 라우터를 사용한다면 제 생각엔 그대로 동작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봤던 RSC를 쓰고 싶으시다면 현재 13 버전에서는 페이지스랑 앱 라우터를 동시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컴포넌트부터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조금 RSC에 돌아가는데 이제 사이드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뭐 스타일 컴포넌트랑 이런 스타일링 라이브러리가 다 지원을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라이브러리들에서 이게 구조적으로 나중에 뭐 서버 컴포넌트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헤쳐나가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현재 그런 스타일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시면
넥스트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넥스트에서 오히려 제공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뭔가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이거를 프로바이더를 직접 만들어서 그 프로바이더를 앱에 감싸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내부 동작은 모르겠지만 그 프로바이더를 감쌌을 때 일어나는 행동을 제가 봤는데, 저희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쓰게 되면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 만든 컴포넌트는 사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일 수밖에 없잖아요. 클래스도 뭐 마음대로 들어가 있고 스타일도 들어가 있고 자바스크립트로 스타일링을 입히는 거니까. 근데 그 프로바이더를 감싸니까 서버에서는 그걸 전혀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우회를 해서 뭔가 서버에서는 그런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전혀 읽지 않은 채로 그냥 HTML 태그로 만드는 무언가를 지금 구현 중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서버 컴포넌트에서 좀 질문이 있는데, 서버 컴포넌트 안에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배치를 받아온 데이터로 뭐 인풋을 미리 채워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버 컴포넌트 안에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쓸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서버 컴포넌트인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이제 훅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서버 컴포넌트 안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있으면 결국 다 풀어서 쓰면은 서버 컴포넌트 안에 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서버 컴포넌트 안에서는 훅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아까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데 그거는 요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서버 컴포넌트 하단에서 이제 이 전체 페이지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넥스트 13 앱 라우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가 모두 이제 서버 컴포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 안에 있는 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이제 서버 컴포넌트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겠죠. 저 버튼에는 제가 온 버튼도 달아놓고 유즈 스테이트도 넣어놨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만약에 SSR이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서 개발자 도구를 까보면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버튼도 이제 날라오고요. 대신에 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나 이런 것들은 전부 서버에서 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서버에서 렌더링이 되고요. 만약에 실제로 정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서버에서 아예 렌더링이 안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넥스트에서 제공한 옵션들을 써야 돼요. 넥스트의 다이나믹에 뭐 SSR Force 같은 옵션을 줘야 완전히 서버 컴포넌트 임포트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동작을 확인하려면 그냥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여셔서 JS, 디스앱을 뭐 활성화해보고 뭐 인터랙티브한 엘리먼트 클릭해보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서버 컴포넌트에서 직접 훅을 쓰지 않고 안에 쓰면 괜찮고, 그려지는 건 클라이언트에서 그려지고 검사액션만 디테일은 네, 클라이언트에 이제 모든 파일이 도착했을 때 리액트가 하이드레이션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리액트 훅이나 어떤 브라우저 API가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트워크 쪽이에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면 저희가 기존에 SSR을 할 때는 HTML에 리액트 쿼리 같은 경우에 쿼리 캐시 같은 걸 다 담아서 보내주잖아요. RSC 같은 경우는 패치를 사용하는데 저희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투두를 말씀해 주셨는데 투두가 5개 있는데 세 번째 걸 지워요. 그럼 저희는 일반적으로 옵티미스틱 업데이트를 걸어서 거의 메모리 캐시를 응시하는 전략을 보통 취하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 투두리스트를 다시 렌더링 하려고 보면 5개가 렌더링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넥스트 쪽에서는 그 값을 모른 채로 캐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사실 투두 리스트는 굉장히 자주 바뀌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략, SSR 전략 중에 해당 컴포넌트는 이제 SSG, 말씀하신 건 SSG인데 SSR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리액트 쿼리, 제가 리액트 쿼리를 써보진 않았지만
리액트 쿼리에서 그런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제 서버를 한 번 더 찌르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최신화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신화된 데이터가 이제 뭐 API 서버랑 넥스트 렌더링 서버랑 분리되어 있다는 가정이라면 넥스트 서버는 API 서버 DB가 바뀐 거기 때문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넥스트 서버에 데이터가 바뀌었어라고 알려주는지가 궁금했어요.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리액트 쿼리는 백엔드 API 서버를 직접 찌른다는 말씀이실까요? 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리액트 쿼리도 아마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다른 서버 상태 라이브러리랑 동일할 를 텐데 뮤테이션으로 DB가 바뀌었어요. 근데 애초에 get 요청은 최초에도 그 넥스트 서버를 찌르신 거 아닌가요? 뭐 DB 다른 백엔드 서버가 있다고도 가정해보고 넥스트가 있다고도 가정을 해보면 궁금한 게 get할 때는 넥스트 서버에서 이제 뭐 API 서버로 콜을 하겠죠. 그러면 그 캐싱을 할 텐데 그 캐싱을 아까 노스토어 같은 옵션 같은 것도 주셔서 캐싱을 잡아놓으면은 이제 실제 DB에 반영된 게 어떻게 서버에 반영이 다시 될 건가 이게 궁금했어요. 노스토어로 두면은 캐시가 넥스트에 안 되어 있을 텐데. 옵션을 잘못 말한 것 같아요. 노스토어가 아니라 이제 넥스트 쪽에서 이제 캐시 옵션을 줘서 그 캐시를 하게 해라라고 했는데 유저 쪽에서 실제로 DB에서 지운 거죠. API 콜을 해서. 그러면 포스트 요청이 넥스트를 경유해서 갈 때 넥스트는 이제 겟 요청이랑 포스트 요청의 관계를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겟 요청에 어떻게 데이터를 동신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근데 그 캐시로 해뒀다면 사실 그거는 바뀌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넥스트가 SSG로 해두면은 빌드 타임에 그 서버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빌드 타임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캐시를 리밸리데이트 하는 거는 제 생각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회사에서 사내 내부 사이드 프로젝트로 원래 클라이언트 사이드만 하다가 넥스트 시스템을 써왔거든요. 그런데 제 개발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제일 불편했던 점이 그 대부분으로 개발을 할 때 그 파일이 바뀔 때그 컴파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 원래는 뭐 IT로 있을 때는 몇 초밖에 안 걸렸었는데 그 넥스트 시스템을 가니까 1분 가까이 걸리는 적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경험 있었는지? 데브 서버여셨을 때 말씀하시는 아니 저는 그런 경험은 없긴 한데 기존에 비트를 쓰셨다고 하니까 그 넥스트 저희 와이파이 연결 안 해놨는데 넥스트 13 공식 문서 들어가 보시면 데브 서버 여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터보팩을 데브 서버에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아마 제 기억에는 넥스트, 데브, 뭐 빼기 터보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개발 서버 띄울 때는 터보팩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RSC 쓰면 서버를 스펙을 더 요구하고 하게 되고 서버에 뭔가 비용이 더 나오게 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기존의 그 페이지스 라우터보다 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하나에서 어떤 자주 바뀌는 컴포넌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결국에는 그건 SSR을 사용했어야 돼요. 이게 그 서버 상태를 사용하는 게 10개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9개는 별로 바뀌지 않는 데이터예요. 하나만 바뀌기 때문에 매번 이 10개를 새로 요청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RSC를 사용하게 되면 얘네 자주 안 바뀌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빌드 타임에 전부 그냥 넣어버리고 서버한테는 이 컴포넌트에 대한 데이터 요청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슬랙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전 분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